은지야, 문제 없겠지? 이상 없겠지? 서신함정기 학교에서 안 해서 조금 천천히 할게. 근데 내용 되게 쉬워. 진짜 간단해. 우선 제목, 사시남정기는 사시가 남정이라는 게 남쪽으로 쫓겨간다 이 말이거든. 그런 의미로 사시의 고난과 시련을 암시하는 제목이야. 앞부분 줄거리 보자. 명나라의 재상 유희는 느지막이 아들 연수를 얻는다. 그래 잠깐 여기 유희. 그 다음에 이제 부인은 아직 안 나왔네. 아들 연수. 그러니까 유연수겠지. 부인 최씨는 연수를 낳고 세상을 떠난다. 아하. 최씨. 근데 이제 죽었어. 연수는 15세의 과거에 급제하여 한림학사가 된 후 사씨와 결혼을 한다. 그래. 그래서 이제 유한림 이렇게 많이 나와. 지금으로 하면 뭐 교육부 장관 같은 거야. 유한림. 그리고 얘 누구랑 사씨와 주인공이지. 사시남정기 결혼을 한대. 뭐 사정옥이라는 아이고. 배경 우리나라 아니야. 명나라야 배경. 처음에 나왔지. 명나라라고. 서너해가 흘러 유희는 병에 걸려 세상을 떠난다. 그래서 유희 이렇게 죽고 그 다음에 얘 누나가 나와 지문에. 얘 누나가 이제 두부인이라는 그러니까 유한림한테는 고모가 되는 거지. 근데 굉장히 긍정적인 여자야. 그리고 이 두 부인이 사씨를 되게 아껴. 그냥 현모양처라고 생각하면 돼. 중국판 신사임당 같은 여자라고 생각하면 돼. 질문 보자. 1월은 유수처럼 흘러. 자, 1월은 시간이라는 뜻이야. 해와 달. 그러니까 날과 월 해가지고 시간이라는 뜻이고 유수처럼 비유적인 표현이지. 같이 쓰는 거야 지금. 유수처럼 비유. 굉장히 빠르게 흘렀다 이 말이야. 시간이 빠르게 흘러. 3년의 상기가 훌쩍 지나갔다. 상기 뜻 좀 봐봐. 상복을 입는 기간. 지금 이 아버지가 죽었다 그랬잖아 유희가. 그래서 이렇게 옛날에는 아버지 돌아가시면은 관직 내려놓고 아버지 무덤가에서 3년을 집 지어놓고 사는 풍습이 있었어. 그래서 굉장히 얘가 어떤 효자구나. 효라는 유교적 가치관이 굉장히 중시되던 사회구나. 이런 거 알 수 있네. 그치? 상기가 훌쩍 지나갔다. 한림은 비로소 관직에 나아갔다. 천자는 장차 그를 크게 쓰려고 하였다. 그래 임금의 황제의 총애를 받고 있었네. 유한림이가. 한림은 자주 소를 올려. 소는 우리 상소문이라고 알지? 임금님께 보내는 글. 그거를 올려서 조정의 득실을 논했다. 근데 엄승상이 그걸 기꺼워하지 않았다. 엄승상 세모 쳐놓고 나타나는 부정적인 인물이야. 그래서 이제 유한림이가 이 엄승상을 탄핵하는 상소를 올렸다가 이제 유배가게 돼버리거든. 이 엄승상 때문에.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 지문은 아니야. 근데 그러므로 여러 해가 지나도 관직은 올라가지가 않았다. 왜? 엄승상 눈밖에 났기 때문에. 즉 당시 권력을 누가 가지고 있었다? 엄승상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지. 간신이야. 그 무렵 한림 부부는 나이가 모두 23살이었다. 동갑이네. 그들이 성혼한 지 10년 가까이 흘러갔다. 아까 15세 결혼했다고 하니까 한 8년 정도 흘러간 거지. 하지만 아직 자녀가 없었다. 사씨는 마음속으로 몹시 근심하면서 홀로 생각. 처질이 허약하여 자녀를 생육할 수 없나 보다. 사씨가 조용히 한림에게 첩을 두라고 권고하였다. 밑에다가 써놔. 아하, 당시 어떤 사회다? 일부 다처제 사회구나.
또 아까 잠깐 언급만 했는데 굉장히 효를 중시 여기던 유교적 사회구나 이런 거 알 수 있어. 사회 배경, 사회 상황. 대단하네. 자기가 부인인데 두 번째 부인을 두세요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진짜 대단한 여자지. 신사임당이야. 한림은 그 말이 진심이 아니라 생각하여 웃으면서 대답을 하지 않았다. 그래, 설마 진짜겠어. 처음에는 이렇게 여겼대. 사씨는 남몰래 매파를 시켜 양가에서 쓸만한 사람을 고르게 하였다. 거기 옆에 어휘풀이 봐봐. 매파. 혼인을 중매하는 할머니를 매파라 그러고, 그 다음에 양가는 좀 지체 있는 집안. 거기서 쓸만한 사람을 골랐다. 첩이 될 만한 사람을 이제 사씨가 직접적으로 나선 거지. 찾아 나선 거지. 두 부인이 그 말을 듣고는 몹시 놀라 이내 사씨를, 두 부인 요거 얘기하는 거지. 얘가 사씨가 첩을 구한다라는 말을 듣고 놀랐대. 그래서 이제 두 부인이 말하는 거야. 듣자 하니 낭자가 창부를 위해 첩을 구한다고 하던데 정말인가? 그렇습니다. 집안에 첩을 두는 것은 환난의 근본이야. 밑에다가 이렇게 써놓자. 아하, 여기서 두 부인의 가치가 날 수 있네. 환난의 근본이야. 밑에다가 이 두 부인은 본처 외에 첩을 두던 그 조선시대, 여기는 이제 명나라가 배경이지만 그 조선시대의 제도 처첩제도라고 하거든. 이 처첩제도에 이렇게 비판적 입장을 가지고 있지. 이 작가도 그래. 처첩제도 좀 비판적인 태도 가지고 있거든. 첩을 두는 거는 뭐래? 첩을 두는 건 환난의 근본이다. 집안을 어지럽게 하는 것이다. 한 필의 말에 두 개의 안장이 있을 수 없고, 여기서 말과 안장은 각각 누구와 누구를 비유한 거겠어? 남편과 처첩을 비유한 거겠지? 한 그릇의 밥에 두 개의 수저가 있을 수 없지. 그래, 거기다가 이렇게 비유를 통해 가지고 첩 두는 것을 부당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네. 두 부인의 말하기 방식도 종종 문제 나와. 비록 장부가 원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만류를 해야 해. 근데 하물며 스스로 구하려 한다는 말인가? 자, 거기 옆에 박스 넷째 줄에다 밑줄 그어놔. 두 부인의 말을 통해 작가는 처첩제도의 부정적인 면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거지. 두 부인의 입을 통해서 드러낸 거니까 돌려서 얘기한 거야. 그치? 작가의 생각을 두 부인에다가 반영해서 얘기한 거야. 작가의 생각을. 자, 이제 사씨가 대답하네. 첩이 존문에 들어온 지 존문, 어떤 가문을 높이는 말이야. 옆에 어휘풀이 돼 있을 거야. 들어온 지 이미 9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아직 자녀를 하나도 두지 못했습니다. 옛날 법도에 따르면 응당 내침을 당해, 야, 자기는 이 집에서 쫓겨나야 됩니다. 이러고 있네. 아들 못 난다고. 하물며 소시를 꺼려할 수 있겠습니까? 옆에다가 써보자. 사씨. 요 사씨의 말을 통해서 어떤 가치관 가지고 있어? 굉장히 좀 봉건적이고 유교적인 가치관 가지고 있지. 결혼한 여자가 아들을 못 낳아? 저도 쫓겨나야 되는 여자입니다. 라는 데서. 봉건적인 말은 너무 좀 센데? 이런 표현이 좀 좋겠다. 좀 보수적인 가치관 가지고 있는 애야. 진취적인 애야 절대 아니야. 아주 조선시대 현모양처의 전형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랬더니 이제 두 부인이 또 말을 하네. 자녀의 생육이 빠르거나 늦음은 천수에 달린 것이야. 천수에다 동글뱅이 쳐놓고, 두 부인은 아들을 낳고 못 낳는 거는 다 하늘의 운명이다 라고 생각하네. 사람들 가운데는 간혹 30이나 40살 이후에 처음으로 자식을 낳는 경우도 있지. 낭자는 이제 겨우 20을 넘겼어. 어찌하여 그처럼 근임심을 지나치게 하는가 라고. 자, 이 두 부인의 말하기 방식 문제로 종종 나온다 그랬어. 그 옆에 박스에 정리되어 있는 거 보자. 두 부인은 자녀를 얻는 건 하늘이 정한 운명이라는 점. 그치? 또
늦은 나이에 자식을 낳은 경우가 있다는 점, 또 사씨가 아직 젊다는 점을 들어서 첩을 들이려는 사씨를 만류하고 있다. 그 만류 밑에다가 또 두 부인은 또 사씨를 뭐 하고 있어? 이렇게 나름 위로하고 있는 거지. 너 아직 몇 살이라고 그러냐? 이제 겨우 20 넘었잖아. 그러니까 첩 들이지 말고 좀 있어봐. 이거 하늘의 운명이기 때문에 갑자기 임신될 수도 있어. 이런 식이면서 첩 들이지 말어라고 설득하는 거 맞지? 그렇지? 첩 들이지 말라고 만류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니까 사씨가 또 뭐라고 대답하나 볼까? 첩은 타고난 체질이 허약합니다. 나이는 아직 늙진 않았으나 그래 두 부인 말이 맞지만 혈기는 벌써 20살 이전과는 다릅니다. 월사 또한 주기가 고르지 않죠. 이는 첩만 홀로 아는 일입니다. 하물며 일처 일첩은 인륜의 당연한 도리입니다. 일처 일첩 한 명의 부인과 한 명의 첩을 둔다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첩 두는 거는 당연한 도리예요. 당연한 도리에서 사씨의 이런 성격 잘 나타나고 있지. 첩에게 비록 관저의 덕은 없습니다. 자, 관저의 덕 밑에다가 고사 인용 정도 써놓고 요 관저는 옆에 박스에 이렇게 어휘풀이 돼 있을 거야. 아주 옛날 중국의 현모양처의 대표적인 인물이고요. 자신을 좀 겸손하게 사씨가 말하는 거야. 제가 관저의 덕까지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또한 세속 부녀자들의 투기하는 습속, 그 습관은 본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라고. 내가 관저의 덕까지는 없지만 첩을 내가 질투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 그렇지? 그러니까 첩 두는 거 꼭 환란의 근본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이 말 하는 거야. 내가 질투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거 보면 자 필기 좀 해보자. 투기하는 습속은 본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 옆에다가 이를 통해서 당시에는 처와 첩 간에 투기하는 일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었구나라는 거 알 수 있네. 그치? 처첩이 서로 질투하고 이런 거. 또 당시에는 여인의 자꾸 투기라고 쓰니까 말이 좀 낯선데 질투 얘기하는 거지. 이런 투기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여겼었구나. 이런 거 알 수 있네. 그치? 이런 시대적인 모습 알 수 있어. 요 투기하는 모습이 소경달국에도 한번 나오지. 배 타들면 건너편 고질, 배 타들면 겉꼬리다. 여기서도 이 다른 여자를 사랑할 거야 하면서 질투하고 있었잖아. 그건 뭐 어쨌든 고려시대긴 하지만. 자, 또 보자. 중략 부분 줄거리. 유할림은 사씨의 권유에 따라 자 어쩔 수 없이 교씨를 첩으로 받아들이고 유할림이 원한 거 아니야. 사씨의 권유에 따라서 대를 이어야 돼. 아들을 낳아야 되니까 얘는 자기가 임신 못하니까 교씨라는 첩을 얻었는데 모든 고전소설이 그래. 첩은 악인이고 본처는 선인으로 그려져. 이제 나쁜 애. 얘가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이 교씨가 어디 갔어. 이 근본이 되는 거지. 얘로 인해서 이제 집안이 풍비박산 나는 거야. 한번 볼게. 교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어휴 아들까지 낳아버렸네. 장주라는 아들을 낳으니까 유할림이가 얼마나 기뻐하겠냐. 어쨌든 원한 첩은 아니지만 자기 대를 잇게 됐으니까. 은지야 자는 거 아니지? 응? 자 보자. 그날 저녁 할림은 서원에서 집으로 돌아가 백자당으로 갔다. 하지만 술에 취해 잠을 이룰 수 없어 난간을 의지하고 앉아 있었다. 마침 달빛은 대낮처럼 밝았고 꽃 그림자가 창문에 가득하였다. 풍경 묘사하고 있네. 배경 묘사하고 있지. 할림이 교씨에게 명해서 노래를 부르게 했다. 교씨는 감기가 들어서 목이 아프다는 구실로 사양을 했다. 왜 거부를 했을까? 뭔가 다른 꿍꿍이가 있어. 교씨는 지금. 할림이 다시 말했다. 그렇다면 노래하기 싫다면 검은고를 타게. 교씨는 그 명도 따르려고 하질 않았다. 할림이 제삼 재촉하였다.
그러자 교씨는 문득 앉은 자리가 젖을 정도로 눈물을 펑펑 흘렸다. 이거 지금 쇼하고 있는 거야, 얘. 거기 옆에 박스에 한림의 관심을 끌어서 사실을 모함해 보려고 지금 일부러 약한 척, 슬픈 척 하고 있는 거야. 자, 눈물을 펑펑 흘렸다 밑에다가 자, 요렇게 요 사자성어인데 다른 사람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교묘한 말과 얼굴빛으로 속이는 거를 이런 교씨의 행태를 드러내는 사자성어를 교원영색이라고 그래. 뜻은 교묘한 말로 또 교묘한 얼굴빛으로 상대를 이렇게 속이는 거. 아 근데 요것도 자주 나온다. 교원영색이랑 야 겉과 속이 다르다 해서 표리 부동. 지금 요게 교씨의 행동을 드러내는 사자성어야. 교씨의 꿈이랄까 목표는 얘 몰아내고 지가 정실부인으로 인정받는 게 교씨의 목표야. 꿈이야. 그래서 이제 사실 이렇게 막 일부러 막 싫어요, 허문 거 안 할래요 막 이러면서 막 갑자기 눈물 흘리는 거야. 또 여자가 울면 남자 마음이 녹아들거든. 그 있잖아, 최고의 완벽한 이성적인 논리는 뭐 여자의 눈물이다 이런 말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한림이 이제 물어보지. 한림은 괴이한 생각,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괴이하다, 이상하다 라는 말이야. 자네가 내 집에 들어온 이래 지금까지 불평하는 기색을 본 적이 없었네. 오늘 무슨 일이 있었기에 서러워하는가? 자, 대단한 여자 교씨. 대답도 안 해버려. 더 울어버리는 거야. 무서운 애지. 한림이 또 까닭을 물어. 그러니까 교씨가 입을 열었어. 하문을 하시는데 대답하지 않는다면 상공에게 죄를 얻는 것이고 대답을 한다면 이 부인에게 죄를 얻는 것입니다. 대답하기도 어렵고 대답하지 않기도 어렵습니다. 밑줄 한번 그어 진퇴양난, 진퇴유곡 이렇게 쓱 던진다는 것 자체가 야 뭔데 말해봐 이렇게 되지. 그래? 그래 대답하지 마. 이럴 남자가 어딨냐. 뭔가 대답을 하면 사실을 이게 죄를 얻는 거래. 보자. 비록 매우 난처한 말을 한다 하더라도 내 자네를 꾸짖지는 않을 것이야. 숨기지 말고 어서 말씀하게. 교씨가 그제야 눈물을 거두고 대답하였다. 첩의 촌스러운 노래와 거친 곡조는 본래 군자께서는 들을 만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내 노래와 음악 실력이 원래는 별 볼 일 없어요 라고 겸손하게 말하고 있어. 그치? 단지 명을 받들고 마지못해서 못난 재주를 드러냈던 것일 따름입니다. 또한 정성을 기울여서 상공께서 한번 웃음을 짓도록 하려는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뭔 다른 뜻이 있었겠습니까? 저는 딴 뜻을 가지고 노래하고 검은고 한 건 아니에요 라고 거짓말하고 있어. 자, 거기 옆에 박스도 밑줄 한 번만 긋자. 교씨는 상대방이 자신을 믿도록 만들려는 의도를 갖고 일부러 이렇게 겸손한 태도를 취하는 거야. 그런데 오늘 아침 부인께서, 부인은 사실을 말하는 거지, 첩을 불러놓고 책망하셨습니다. 상공께서 너를 취하신 까닭은 단지 후사를 위한 것일 따름이었다. 집안에 미색이 부족한 때문이 아니었어. 근데 너는 밤낮으로 얼굴이나 다독거렸지. 또한 듣자 하니 음란한 음악으로 장부의 심지를 고혹. 요거 어휘풀이 종종 문제 물어봐. 고혹 뜻 좀 잘 봐줘. 좀 뭐에 홀려서 정신 못 차리게 하는 걸 고혹이라 그래. 약간 유혹보다 좀 더 뭐랄까 태폐적이라 그럴까? 좀 더 센 의미야. 장부의 심지를 고혹하게 하여 가풍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하더구나. 이는 죽어 마땅한 것이다. 내가 우선 경고부터 하겠다. 네가 만일 이후로도 행실을 고치질 않는다면 내 비록 힘은 없으나 아직도 여태후가 척부인의 손발을 자르던 칼과 벙어리로 만들던 약을 가지고 있느니라. 앞으로 각별히 삼가라 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사씨가 이렇게 진짜 말했을까? 아니지, 절대 아니야. 사씨는 조금만 현란한 음악으로 마음 싱숭생숭하게 남편 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그냥 집안 걱정해서 한 말인 거야. 정말 교씨를 위하고 집안을 위해서 우리 집이 바른 길로 갈 수 있게 하려고 한 말이지 절대
뭐라 그래? 첫 부인의 손발을 잘독하가 보면 뭐 이렇게 무서운 말 하지도 않았거든. 순전히 교시가 모함한 거였어. 자, 몇 개 필기 좀 해볼게. 우선 아까 고혹하게 체크해놨지? 그러면은 거기 옆에 43쪽 그 둘째 줄, 셋째 줄에 여태우 첫 부인 얘기 나오는 거 고사 인용이라는 말도 한번 써놓고 고사 인용돼 있고 고사는 옆에 박스에 당구장 표시돼서 써 있을 거야. 고사 한 번만 읽어봐봐 지금. 고사 한번 읽어봐봐. 결국 이 고사 읽어보면은 교시의 이 모함은 이런 말이네. 사씨가요 낭구님 없을 때 저 죽여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말 하는 거야 지금. 그치? 왜냐면 고사에서 고조가 죽고 나니까 여태우가 척부인 손발 자르고 벙어리 만들어 버린 것처럼. 그치? 그 다음에 그 박스 첫째 줄도 그냥 쭉 밑줄 그어줘. 사씨가 교시에게 충고한 말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왜곡해서 사실 충고를 하기는 했어. 근데 정말 올바른 길로 가자고 좋게 아주 인자하게 충고했었어. 이걸 모함하고 있다. 사씨가 현숙한 부인이 아니고 현숙하다, 뭐 현명하다, 정숙하다 이런 말이야. 그런 부인이 아니고 자기를 질투하고 괴롭히고 있다고 주장해서 한림을 속이려는 교시의 간악함이 드러난다. 자, 다음 다섯째 줄 읽어볼게. 첩은 본래 한미한 집안에서 자란 계집으로서 상공의 은혜를 받아 부귀영화가 극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단지 두려운 것은 상공의 청덕 깨끗한 덕행이 소첩의 문제로 인해 사람에게 비난받게 되지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명령을 따를 수 없었던 것. 여기서 명령이라는 건 아까 앞에 노래 좀 불러봐라, 검은고 회점 연주해라, 그 명령 거절했잖아. 그래서 거절했던 겁니다 라고. 무슨 말이야? 내가 만약에 또 노래를 불렀다간 사씨한테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낭군의 그 덕에 먹칠이 되잖아요. 그래서 못했던 거예요 라는 거야 지금. 상황 이 의도 이해되지? 한림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자, 밑줄. 의아한 생각이 들어 속으로 가만히 헤아려 보았다라고. 교시의 말 다이렉트로 믿어 안 믿어? 안 믿네. 그 밑줄 그어놓고 어떤 성격? 굉장히 신중한 성격이구나 라는 거. 가만히 한번 교시의 말에 대해서 헤아려 봤대. 그렇게 쉽게 막 경거망동하는 애가 아니야. 조금 이렇게 자중할 줄 아는 애야. 저 사람은 이제 속생각이야. 유한림의 속마음이야. 저 사람 사씨 말하는 거야. 부인. 평소에 투기하지 않는다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었지 교시를 매우 은혜롭게 대했어. 일찍이 교시의 단점을 말하는 소리도 들어본 적 없었어. 아마 교시의 말이 실정보다 좀 지나친 것은 아닐까? 거기 옆에 박스의 셋째 줄 밑줄 그어줘. 박스 셋째 줄. 사씨의 평소의 성격과 행동을 근거로 교시의 말이 좀 과장됐다고 여기는 거. 뭘 근거로? 사씨의 평소 성격 또 행동 요걸 가지고. 그치, 평소에 투기하지 않았고 은혜롭게 대해줬고 교시 단점도 말 안 했고 요런 거 가지고. 자, 보자. 한림은 한동안 조용히 생각하다가 요런 것도 한림의 신중한 모습을 잘 보여주지. 교시를 이제 위로해줬다. 애들 또 이제 여자 울고 있으니까 너 거짓말이지? 너 왜 이렇게 과장되게 부풀려 말해? 이렇게 꾸짖지 않고 또 울고 있으니까 또 자기 아들 낳았으니까 위로해주고 있네. 내가 자네를 취한 건 본래 부인의 권고를 따른 일이었어. 또 부인이 일찍이 자네에게 해로운 소리 한 번 한 적도 없었지. 이 일은 아마 비복은 그 집에 있는 종을 비복이라 그래. 노비들을. 비복들 가운데 누군가가 참언이란 말도 좀 봐줘. 참언 좋은 말 아니야. 간사한 말로 고자질하는 걸 참언이라 그래. 간사한 말이 참언이야. 누군가가 참언을 하였기에 부인이 잠깐 노에서 하신 말씀에 지나지 않을 것이네. 않을 것이네. 밑에다가 또 써놔야 돼. 자, 지금 이 유연수의 말을 들어보니까 유연수는 요 교시의 말을 모함이라고 생각해 안 해? 모함이라고 생각하진 않고 그냥 비복들이 이렇게 참언을 한 것 같아.
사씨가 그렇게 말한 거 아닐 거야 라고만 하지 교씨가 지금 요년이 모함하고 있구나 이렇게까지 생각하지는 않아. 그런 모습에서는 약간 유알림이 좀 판단 능력은 좀 떨어지는 녀석이구나 라는 거. 신중은 하지만 상황을 아주 냉철하게 아주 정확하게 판단하지는 못해. 그치? 이건 비복들이 그런 걸 거야. 노비들이 이렇게 부풀린 거야. 사씨가 설마 그렇겠어. 이렇게 교씨가 꾸며낸 거라고 생각은 못하고 있어. 이해되지? 그러나 성품이 본시 유순하니 사씨에 대한 말이야. 사씨가 원래 유순한 사람이니 자네 해치려고 하진 않을 것이야. 염려하지 말게. 하물며 내가 있지를 않나. 자네를 어떻게 해칠 수 있겠는가? 라고 이렇게 내가 이렇게 지켜주겠다 하면서 교씨를 위로해주고 있어. 교씨는 끝내 마음을 풀지 않은 채 밑줄을 그리고 나도 거의 처음 보는 사자성어인데 이렇게 뭐가 가슴속에 이렇게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 앙앙불악 앙앙불심이라 그러는데 사자성어 되게 귀엽지 않니? 다만 한림에게 살해할 따름에 살해한다 무슨 말이야? 고맙다 이 말이야. 고맙습니다 낭구님 요럴 따름이다. 끝이야. 뒷장 넘겨보면 끝이야. 옛말 여기 여기 이렇게 해놓자. 여기 이렇게 먼저 꺽쇠로 묶어놓고 먼저 써놓자. 자 이제 내용은 끝났고 이제 여기는 서술자의 개입이야. 서술자의 개입 뭔지 아니? 혹시 모르는 사람은 엄마야 모르는 사람은 써놔. 서술자의 개입은 서술자가 근데 고전 소설에서는 그냥 작가라고 생각해도 뭐 문제 없어. 서술자가 작가가 그 소설 속 인물의 성격에 대해 또는 소설 속 인물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 의견 이런 거를 그냥 직접 말하는 거야. 교씨 정말 극악무도하지 않은가 이런 식으로. 마치 스포츠 경기에서 저 선수 정말 대단한데요 이렇게 해설자가 자기 생각 말하는 것처럼 되지. 고전 소설에 나타나는 특징이거든.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요 구절부터가 바로 요 이제 작가의 생각이 직설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이야. 작가의 생각이 직접적으로 드러나. 서술자의 개입이라고도 하고 또 이런 용어를 쓰기도 해. 편집자적 이렇게 논평한다라고. 편집자처럼 논평한다 해서. 옛말에 이르기를 옛말 인용해서 말하고 있네. 써놓고 하자 쓰고. 옛말에 이르기를 호랑이를 그리는데 뼈를 그리기가 어렵고 사람을 사귀는 데는 마음을 알기가 어렵다고 하였다. 이런 거 속담으로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에 사람 속은 모른다. 그 사람의 진짜 의도는 알기 어렵다. 이 말인 거지. 옛말을 인용해서 요거 이따 한 번에 쓰자. 요 서술자의 개입에 나타나는 표현상의 특징인데 첫 번째 옛말 인용해서 결국 사실에 교시 여기 안 보이지? 여기 영상 안 찍히지? 여기다가 써야겠다. 옛말 인용해서 결국 교씨의 속마음 알기는 참 어려운 거야 라고 요 교씨의 뭘까 좀 음흉함이라 그럴까 간악함이라 그럴까 요거를 좀 이렇게 비판하고 있어. 그치? 또 보자. 교씨는 얼굴이 유순하고 말씨가 공손하였다. 사자성어로 뭐? 표리부동이라 그래. 겉으로는 착해 보였다 이 말이잖아. 따라서 사부인은 단지 좋은 사람으로만 여겼을 따름이다. 경계한 말씀,
경계한 말씀, 교씨한테 좀 주의하라는 말, 경고했던 말은 오직 음란한 노래가 장부를 오도할까 염려한 것이었다. 오도, 요것도 어휘풀이 봐줘. 옆에 박스 맨 마지막 줄에 있지. 오도, 그릇된 길로, 잘못된 길로 이끈다 이 말이래. 잘못된 길로 자기 남편을 이끌까 봐 염려한 것이었다. 또한 교씨를 바른 길로 인도하려는 것이었다. 사랑하는 마음에서 한 말이었다. 추호도 시기하는 생각은 없었던 것이다 라고 뭐하고 있어? 요 교씨가 했던 그 말 상황이나 어떤 그 의도를 이렇게 직접 설명해 주고 있지. 요러한 의도였어요. 남편이 오도한 길로 갈까봐 막으려 그랬고 또 교씨를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했던 거죠. 사랑하는 마음이었어요 라고 서술자가 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직접 설명해 주고 있어. 그치? 또 볼게. 그런데 교씨는 문득 분한 마음을 품고 교묘한 말로 야 참소 아까 좋은 거 아니라 그랬지? 간사한 말로 고자질하는 거 참소하며 마침내 끈 재앙의 뿌리를 양성하였다라고. 그래 서술자가 재앙의 뿌리를 만들어 누구 생각이 난다 갑자기. 재미없니? 재미없니? 재앙의 뿌리를 만들었다라는 말은 이제 뒤에 이 집에 뭐가 닥칠 것이다. 재앙이 닥칠 것이다 이 말이잖아. 결국 이어질 내용을 암시하게 해주네. 아, 이 집에 뭔가 재앙이 올 것 같아. 재앙이 이제 집에 갈 것 같은데 좀 있으면. 다음 보자. 부부와 처첩 사이는 진정 어려운 관계라고 안 할 수 있겠는가? 없다. 정말 어려운 관계다라고. 또 여기에 서술자의 개입해서 어려운 관계라고 안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어려운 관계 아니라고 말 못해라고 서리법을 통해서 요 처첩제도에 대한 어떤 문제의식을 이런 어떤 부당함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네. 그치? 자, 여기까지가 서술자의 개입이었어. 아까 꺽쇠로 묶었지? 그러면 또 여기까지가 이렇게 아까 꺽쇠 묶었고 여기까지가 이렇게 서술자의 개입이었고 서술자의 개입을 통해서 이제 요런 뭐 기능이랄까 역할이랄까 하고 있어. 마지막 세 줄 읽어보자. 한림은 교씨의 관계를 깨닫지 못했다라고. 요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깨닫지는 못했대. 하지만 사부인의 본의도 역시 의심하진 않았다. 그러므로 교씨는 다시는 참소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자, 뒷부분 줄거리 보자. 사씨가 이나 아들을 낳자. 그래. 얘가 이제 얼마 안 있어서 사씨랑 유연 사이에 이나라고 아들을 낳게 된 거야. 그러니까 유연수는 누구를 더 좋아하겠어? 장주, 이나. 본부인한테 나온 애를 더 좋아하겠지. 그리고 얘가 얘보다도 더 똘똘한 거야. 그러니까 너가 우리 집 대를 이을 애구나 하면서 막 반겨주고 막 좋아해주니까 사실 유연수가 그렇게 차별은 하진 않았어. 근데 사람이 약간 피해의식 같은 게 있잖아. 그래서 이제 교씨는 더 질투심이 커지는 거야. 지위가 불안해진 교씨는 문객 동청과 짜고, 문객은 이렇게 부잣집에 같이 이렇게 시 쓰고 그림 그리면서 주인이랑 이렇게 취미 생활하는 하려고 온 손님을 문객이라 그래. 동청도 되게 글솜씨가 있는 녀석이야. 동청과 짜고 친아들 장주를 죽이면서까지 사씨를 모함한다. 그래, 얘가 동청이랑 짜고 짝짝꿍이 돼서 얘를 죽여버려. 설매였나? 그 종을 시켜서 지 아들을 죽여버려 교씨가. 그래놓고 누구 때문에 죽었다고 하게 읽어보자. 교씨의 흉계로 집에서 쫓겨난 사씨는 이걸 이제 사씨가 죽였어요 이렇게 하게 되고 수월함에서 생활한다. 한편 유알림은 동청의 모함으로 유배가게 되고 아까 엄승상이라고 있었잖아. 동청이 엄승상한테 뇌물 바치면서 짝짝꿍이 되거든. 그래서 유알림을 쫓겨내고
교시, 동청이 사시, 유연수 자리를 차지하게 돼. 동청은 유알림을 고발한 공으로 지방관이 된다. 나중에 유배에서 풀려난 유알림은 이 모든 게 교시의 흉계에 의한 것임을 알고 교시와 동청을 처벌, 그리고 사씨를 만나서 영화를 누린다 해서 마지막 거기 밑줄 오죠. 사필, 귀정, 권선징악. 뭔 말인지 알지? 또 같은 말 또 하나 뭐 있어? 인과 응보. 이렇게. 참 맞기는 한데 소설적이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본 현실에서는 결국 얘네들이 잘 먹고 잘 살더라. 현실에서 인과응보가 좀 안 되는 것 같긴 해. 하나, 둘, 셋, 넷. 요거는 그냥 집에 갈 때 한번 읽어보고 버려도 돼. 한 번쯤은 그냥 읽어봐. 왜냐면 사시남정기 지문이 너무 쉽고 간단해서 다른 지문이 나올 수도 있거든.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만 알고 있으면은 크게 뭐 어려울 건 아니니까 한번 집에서 읽어봐. 줄거리 어렵지 않게 서술돼 있어. 자, 45쪽 몇 개 밑줄 싹 그으면서 보자. 우선 특징 정리 2번 밑줄. 처첩 간의 갈등을 다루는 가정소설이다. 축첩제도가 처첩제도 얘기하는 거야. 첩을 2명, 3명 이렇게 축적하는 거, 쌓아놓는 거. 모순을 비판하는 거. 그 다음 4번 밑줄. 선악의 대립구도. 선악의 대립구도가 아주 명확하게 떨어지지. 선인과 악인이 아주 분명하게 나눠져. 그 다음에 5번 밑줄. 인현왕후 폐위의 부당성을 풍간하기 위해 지은 수. 자, 풍간은 풍자랑은 다른 말이야. 풍간은 모르면 써놔. 잘못을 드러내서 바로잡는다 이 말이야. 잘못을 드러내어 바로잡는다 이 말이야. 이거 김만중이라는 사람이 이 숙종이 이 장희빈한테 희빈 장씨라는 후궁한테 완전 빠져가지고 현모양처였던 이 인현왕후를 폐위시켜 버리잖아. 궁궐에서 쫓겨나게 되잖아. 그 숙종의 문제점을 바로잡고 싶어서 그 의도로 쓴 소설이야. 그래서 당시에 굉장히 베스트셀러였고, 얘는 이 소설이 유통되지 못하게 막 돈을 써서 막기도 하고 그랬대. 그렇게 태태를 비판하고 풍간하려는 목적이 강해. 그러니까 많은 사람에게 읽혀야 되니까 한문 썼어, 한글로 썼어. 거기 7번 밑줄. 한글로 창작을 했다라는 거. 그래서 넓은 독자층을 확보하고 특히 여자가 주인공이니까 여자들한테 인기가 많았겠지. 그리고 6번도 밑줄. 중국을 배경으로 함. 옆에다가 땡땡 해놓고, 왜 중국을 배경으로 해버렸냐면 우리나라를 배경으로 하면은 이 숙종의 행위, 장희빈의 탐욕을 비판하는 게 너무 직설적이 돼버려. 김만중 이 새끼 잡아와 해서 뭐가지 댕강 돼버리거든. 그러니까 요 땡땡 해놓고 요 현실 비판 의식을 조금 희석시킨다 그럴까? 감춘다 그럴까? 약간 감추기 위해서 명나라를 배경으로 한 거야. 그 다음에 8번도 밑줄 좀 그어줘. 좀 단점인데 사실을 너무 이상적인 여자로 묘사해놨어. 그래서 아직 작가가 이 봉건적인 사고에선 벗어나지 못했구나. 물론 오해하지만 처첩제도도 봉건적인 거야. 작가는 그거 싫어했어, 처첩제도. 하지만 여자는 뭐 여기 없나? 요래야 돼라는 것이 보수적이어야 돼 이런 거 있잖아. 그런 봉건적인 도덕성은 조금 벗어나질 못했다 이거. 그 다음에 9번도 밑줄. 편집자적 논평이 드러난다. 상황에 대한 독자의 이해를 도와주지 사씨가 말한 의도는 원래 이런 거였어 라고 그 상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고, 또 축첩제도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었지. 이 재앙의 뿌리를 낳았단 말인가 여기서. 축첩제도의 어떤 문제성 드러내고 있어. 자, 거기 등장인물 유알림의 숙종 상징 밑줄 해주고, 사씨의 인현왕후 상징 밑줄 해주고, 교씨의
장희빈 상징 밑줄 해주고 또 그 밑에 갈래에 국문소설 밑줄 그어주고 한글로 써진 소설이라는 거. 그 다음에 성격, 교훈적, 풍간적인 거 알지? 응?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거. 배경이 왜 중국인지 알지? 응? 그럼 됐고. 오케이. 특징 1, 2, 3번도 답지로 많이 나오는 말이라서 밑줄만 쓱 그어놔. 그러면서 읽어보면 이해될 거야. 한번 읽어봐 지금. 특징 1, 2, 3. 자, 다음 장 넘겨서 46쪽 괄호 1번 동그라미. 자, 사씨에 보자. 가정을 위해 첩을 드리기로 한 거 사씨가 먼저 제안한 거야. 그치? 유연수는 좋아서 한 거 아니지. 그냥 마지못해서 허락한 거였어. 너 첩인 교실을 시기하지 않고 바른 길로 인도하고자 한다 해서 성격 봐봐. 유교적 가르침에 충실. 맞지? 어질고 타인을 신뢰하면서 진심으로 대하는 거. 다음 교시 볼게. 성격만 보자. 배은망덕하다, 교활하다, 간악하여. 괜찮지? 자신의 욕망을 위해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아들까지 죽여버리잖아. 다음 유할림. 성격 봐봐. 배려심이 있고 믿음이 두터우며 신중한 성격이지만 사람의 됨됨이에 대한 판단력은 좀 부족하다라고. 그치? 그 교시의 진짜 의도를 알아채지는 못했잖아. 다음 괄호 2번. 서술자가 직접 개입한 부분을 찾아보고 그에 따른 효과를 말해보자 했는데 우리 마지막 대목 거기 서술자 개입인 거 알고 있고 그 효과에서 마지막 구절 밑줄 그어줘. 처첩제도에 따른 문제를 부각하려고. 다음 2번에 괄호 1번 됐고 괄호 2번 동그라미. 교시가 사실을 모함한 이유는 뭐냐? 교시는 첩이라는 지위에 불만과 불안감도 느껴. 왜냐면 솔직한 말로 얘는 집에 대를 잇기 위해서 들인 여자잖아. 근데 얘가 대를 이제 이었단 말이야. 이날을 낳아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더 자신의 처지가 불안해지겠지. 그래서 사실을 모함하며 신뢰를 떨어뜨림으로써 자기의 영달을 추구하려는 것이었다라고. 그래서 어쩌다가 간혹 가다가는 이 교시를 약간 오바 같은데 굉장히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여성으로 좀 긍정적으로 보기도 해. 왜 그런지 이해는 해. 그치? 자기 불안감을 느끼고 최소한 인간으로서는 자신의 생존보다 중요한 건 없잖아. 또 자기 아들이 이 집에 이제 서자가 되는 거거든. 그걸 누가 어떤 의미가 그걸 반기겠니?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인간의 욕망에 그냥 충실한 좀 적극적인 여인이었다 이렇게 보기도 했는데 창작 의도는 그건 전혀 아니었고. 다음 자 3번 이 별표 좀 쳐줘. 중요해. 다음 장에 3번. 가로 3번 말고 그냥 3번 있잖아. 가로 3번은 별 의미 없고. 가는 이 소설을 쓴 작가의 말이고 나는 이 소설에 관한 당대의 평가이다. 이를 참고하여 활동을 해보자. 자 가볼게. 요 작가가 썼던 말이래. 소식에 중국 사람이야. 동파지림에 이런 말이 있다. 거리의 어린아이들은 천박하고 수준이 낮은데 집안 사람들이 그 아이들 때문에 아주 질리게 되면은 돈을 주어서 모아 앉혀놓고 미안해. 갑자기 왜 웃었냐면은